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에서 실패한 아쉬운 유망주 11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유독 토트넘이 빅6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 이 당시에 실패한 유망주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요. 과연 어떤 유망주들이 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제롬 보아탱의 이복형이자 밀란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밀란의 왕자라고 불리기도 한 케빈 프린스 보아탱. 그는 독일의 헤르타 베를린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파워풀한 플레이와 준수한 실력을 보여주며 일찍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U21 대표팀에 차출되었을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는데요. 따라서 많은 빅클럽들과의 루머가 돌았으나 결과적으로 2007년 높은 이적료를 입찰한 토트넘으로 이적해왔습니다. 그렇게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토트넘으로 이적해와 나름대로 많은 출장 기회를 얻어갔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파티를 과도하게 즐겼으며 식습관도 관리하지 않았는데요. 훗날 그는 난 재능은 있었지만 현장에서 단 1시간 정도만 훈련했고 가장 늦게 도착해서 가장 먼저 떠났다. 체육관은 가본 적이 없다 라고 털어놓으며 자조가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토트넘은 연봉 부담을 덜고자 사실상 전력의 자원이 돼버린 그를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 1월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하게 되죠. 이후에는 포츠모스로 완전 이적하며 토트넘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보얀과 함께 바르셀로나를 이끌 선수로 주목받았던 지도산, 일찍이 라마시아에서 대형 유망주로 각광받았던 그는 1군에서도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며 장차 바르셀로나의 미래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엔 메시가 너무 건재하게 있었고 고얀까지 급성장하게 되면서 지도사는 출전 기회를 얻고자 결국 이적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첼시가 그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더 많은 경기 출전을 원했던 지도사는 2008년 토트넘으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은 무려 5년 계약에 당시 하나 약 125억 원으로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도사는 로비킴 베르바토프가 떠나 약해진 공격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어 감독이 레드넵으로 교체되면서 그의 입지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레드넵은 지도산을 리그에서 절대 기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그의 피지컬적인 문제와 템포를 종종 잡아먹는 드리블 스타일이 레드넵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지도사는 후반기에 임대라도 다녀오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2부 리그의 입스위치를 시작으로 무한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대 간 팀들마다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넵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토트넘에서 33경기 출전에 그친 채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산드루는 신체적 강점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토트넘의 팬들이 아직까지도 아쉬워하는 유망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0년 챔피언스리그 무대 진출에 성공한 토트넘은 전력 강화 목적으로 선수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산드루였는데요. 토트넘은 21살밖에 되지 않은 그를 하나 약 11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산드루는 토트넘 이적 초반만 해도 허들스톤, 팔라시오스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팔라시오스의 부진과 허들스톤의 부상이 겹치면서 마침내 그에게도 선발 출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곧바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조별 예선의 영웅이 가리스 벨이었다면 16강의 영웅은 산드루였다는 평가가 있었을 정도로 그는 16강에서 만난 밀란과의 경기에서 셰도로프의 패스기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질라탄도 꽁꽁 묶어버리며 토트넘의 8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반더바르트 모드리치와 함께 중원을 구성해 나가며 중원의 살림꾼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경기만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플레이로 잦은 실수를 범하며 위험 장면들을 여러 만들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기에 그는 꾸준히 중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산드루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짧아지고 말았는데요. 이 여파로 새 시즌에 들어서 잔부상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전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며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팀 셔우드 감독이 산드루에 대해 선발로 나설 만큼 기량이 충분한 선수가 아니다. 다른 선수들과 같은 수준의 기량을 보여준다면 기용할 의사가 있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정도로 그의 폼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이렇듯 완전히 입지를 잃어버린 산드루는 2014년에 토트넘을 떠나 자신의 은사가 있는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홀트비는 독일 최고의 재능, 독일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이라고 각광받던 유망주였습니다.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단 동료들을 이용한 플레이가 뛰어난 머리가 좋은 플레이메이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는 독일 연령별 대표팀에서 꾸준하게 주장을 맡아왔을 정도로 리더십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하위권이던 마인츠로 임대를 떠나 돌풍을 이끌며 주목받기 시작했죠.
이후에 원소속팀인 샬케로 복귀하여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공포 생산력을 보여주자 많은 빅클럽들이 그의 영입에 달려들었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잉글랜드 무대로의 진출이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그를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아스날로 이적이 가장 유력해 보였으나 홀트비는 2013년 1월 토트넘으로의 합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론은 토트넘이 독일의 차세대 에이스이면서 팀을 떠난 반더바르트와 모드리치의 역할을 해줄 선수를 공짜로 영입했다며 그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홀트비는 잉글랜드 무대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리블 능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펼쳐야 했으나 워낙 프리미어리그의 템포가 빠르고 압박이 거세서 그의 장점이 10분 발휘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독일의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던 선수는 평범한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베일의 유산 7인방의 일원이었던 키리케시와 라멜라입니다. 이들은 베일이 남긴 약 1,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통해 영입된 유망주들로 결과적으로는 에릭센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선 당시 키리케시는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발목도 준수하여 현대적인 센터백이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하나 약 125억 원에 토트넘으로 영입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장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공격 가담과 빌드업에 집중한 탓에 뒷공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여 위험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듯 그가 위험한 장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자 결국 벤치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팬들은 그를 향해 수비 못하는 수비수라고 조롱했는데요.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벤치만 달군 뒤 2시즌 만에 나폴리로 매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멜라는 토트넘에서 무려 7시즌 동안 머물렀지만 단 한 번도 팬들의 기대에 걸맞는 플레이를 펼쳐준 시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2-13 시즌에 로마에서 리그 15골을 기록하는 소년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레비 회장은 장차 그가 베일을 대체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무려 하나 약 400억 원을 투자하여 데려오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라멜라는 토트넘에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먼저 그는 입단 초기에 신체 조건과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잉글랜드와 맞지 않아 고전했습니다. 그렇게 리그 적응에 실패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따라서 벌크업을 하고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등 노력했으나 오히려 템포를 끊어먹는 플레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인 스코카에 따르면 베일의 유산 중 토트넘에 가장 오래 남아있었지만 초반의 기대에 비해서는 실패에 가깝다라고 평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베일의 유산 중에서는 에릭센만이 성공했고 2021년에 라멜라가 토트넘을 떠나면서 베일의 유산은 해체되었습니다. 이들은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지휘하기 시작한 14-15 시즌의 주전 중원 조합으로 두 선수 모두 토트넘 아카데미 출신의 어린 유망주들이었습니다. 먼저 벤탈랩은 2013년 12월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경질되고 2군 감독인 팀 셔우드가 새로 부임함에 따라 2군에서 뛰던 그도 자연스럽게 콜업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팀 셔우드 감독은 19살밖에 되지 않아 기량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떨어지는 벤탈랩을 지속적으로 기용했는데요. 따라서 팬들은 그를 팀 셔우드의 양아들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4-15 시즌에 들어서 토트넘이 고액 주급자들을 처분함과 동시에 어린 선수들의 기용에 적극적인 새 감독 포체티노의 눈에 들며 메이슨과 함께 주전 중원 조합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의 여파 때문인지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냈고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패스를 하는 등 심한 기복을 보이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언 메이슨의 경우 현재는 토트넘의 코치로 활약하고 있지만 토트넘에서의 선수 시절을 평가하자면 냉정하게 실패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이슨은 토트넘 유스팀에서 콜업된 이후 임대를 전전할 때만 해도 하부리그급 기량을 가진 선수라는 혹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벤탈랩과 마찬가지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던 포체티노에게 신뢰를 받으며 마침내 토트넘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기량도 급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14-15 시즌에 포체티노의 황태자라 불리며 벤탈랩과 중원을 이루어 나름의 호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과 벤탈랩, 이 두 선수의 활약은 이 단 한 시즌에 불과했습니다. 15-16 시즌에 들어서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무사 덴벨레, 에릭 다이어좁에 빌려 출전 시간이 급감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두 선수는 기회를 찾아 2016년에 각각 샬케와 헐시티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벤탈랩은 샬케에서 기량을 더욱 만개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메이슨의 경우 헐시티 이적 후 2개골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면서 안타깝게도 정말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백업이었던 선수들이죠. 먼저 손흥민 선수 이적 동기인 클린턴 언지는 14-15 시즌 어린 나이에 리옹에서 33경기 8골 8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토트넘의 눈에 띄어 2015년 한화 약 125억 원의 리옹에서 이적해왔습니다. 그는 주로 손흥민 선수의 백업으로 기용되었는데 교체로 나오더라도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리그십 5라운드 즈음엔 무릎 부상을 당하며 사실상 시즌 아웃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은지는 이 시즌에 14경기에 나와 단 1개의 도움만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그가 실망스러운 활약을 보이자 토트넘은 16-17 시즌을 앞두고 그를 마르세유로 임대 이적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르세유에서 영입해온 선수가 바로 같은 측면 공격수인 21살의 은쿠두였는데요. 그의 이적료는 한화 약 130억 원으로 은지가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자 영입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쿠두도 토트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데스크라인이 토트넘의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이 기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었죠. 따라서 임대를 전전하게 되었으나 임대간 팀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토트넘 복귀 후에도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에 베이스탁스로 이적하며 토트넘에서 불과 27경기를 소화하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네덜란드 득점왕 출신의 빈센트 얀센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무대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15-16 시즌 고작 21살의 나이에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에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네덜란드 대표팀에도 승선하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리버풀을 시작으로 맨유, 에버튼, 아스날이 그에게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해리 케인의 백업을 구하던 토트넘이 한화 약 250억 원에 얀센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해리 케인처럼 패스 능력과 키핑 능력, 심지어 골 결정력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토트넘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득점왕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굉장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수비수를 등진 채 연기하거나 동료들을 활용한 패스 플레이로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스트라이커라는 것, 즉 득점을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얀센의 가장 큰 장점이 골 결정력이었는데 이 당시 토트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의 결정력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아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17-18 시즌에 들어서 요렌테가 영입된과 동시에 튀르키의 페네르바체로 임대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 클럽을 돌고 돌아 현재는 벨기에 무대에 정착하여 좋은 활약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선수들 외에도 불량상의 이유로 다루지 못한 선수들이 꽤나 있습니다. 라마시아 출신의 이아고 팔케, 그리고 토트넘 아카데미 출신의 톰 캐롤, 최근에 들어서는 은돈벨레가 있는데요. 브리안일도 지금처럼 가면 실패한 유망주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토트넘에서 어떤 유망주가 가장 아쉬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